아마기 산장, 다카노 가즈아키. 목요일 해질녘 직장인 신문사를 나온 하야미 쇼지는 메구루역에서 국철에서 사철로 갈아타고서 작은 역에 내렸다. 고가교 아래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그 양 옆에는 불을 밝힌 요리점과 게이샤 야가 보였다. 이 일대는 게이샤를 불러서 접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이른바 삼업지였다. 그러나 매춘 방지법이 시행된 작년 이후부터는 수많은 가게가 폐업으로 내몰렸다고 들었다. 하야미는 어둑한 역 개찰구를 나와 초대받은 요리점으로 향했다. 좌우로 뻗은 검은 담장 너머 어렴풋한 빛이 장지문 안에서 무수히 새어나와 탁한 하천에 수양버들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흥취가 느껴지는 풍경임에는 틀림없지만 하천변과 골목이 왠지 찌들어 있어서 신바시와 야나기바시에 비해 격이 떨어진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하야미는 이런 정취를 곰곰이 맛보기에는 아직 나이가 부족했다. 혼기를 거의 다 놓친 30대에 들어서기 직전 유흥가를 걷고 있다고 의식했을 뿐인데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나무 문을 지나자 접객원이 맞이해 주었다. 안내받은 2층 다다미방에는 이미 친구인 기즈마 노리유키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야, 네가 이런 가게에 초대를 할 줄이야. 하야미는 가방과 헌팅캡을 접객원에게 맡기고는 친구 앞에 책상 다리로 앉고서 말했다. 기즈마와는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는 사이였다. 천삼꾼이 되자마자 씀씀이가 좋아졌나?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기즈마는 노골적으로 언짢아 했다. 천삼꾼이라니 말을 삼가. 부동산업은 등록제가 됐어. 이제 주먹구구식 영업은 통하지 않아. 구제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기즈마는 고지식한 인물로 통했기에 1000가지 말 중에 진실은 3가지밖에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부동산 업자로 전직했을 때에는 친구들 모두가 놀랐다. 야, 신문기자 역시 자랑할 만한 밥벌이는 아니야. 하야미는 사과하는 대신에 자조하듯 말했다. 요즘에야 인기 있는 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7년 전에 신문사에 취직되었을 때에는 친척 중에서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던 사람도 있었다. 비춰 수입은 나쁘지 않은데 말이지. 기즈마는 그렇게 말하고서 포마드로 가다듬은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는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기분을 푼 모양이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술잔을 나누고 앞에 나온 요리의 양이 약간 불만을 품으면서 잡담을 즐겼다. 배를 반쯤 채웠을 즈음에 기즈마가 용건을 꺼냈다. 오늘 하야미 널 부른 이유는 일 때문이야. 야, 어쩐지 공짜로 이런 밥을 먹여주더라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게 말이야. 기즈마는 말을 머뭇거렸다. 이토 쪽 온천에 몸을 담글 생각은 없어? 요리 다음은 온천이냐? 하야미는 웃었다. 용건이 뭐야? 거칠애는 필요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알겠어. 그럴게. 실은 간단한 조사를 좀 부탁하고 싶어서 말이야. 2, 3일쯤 휴가를 내줄 수 없을까?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야미는 호기심이 동했다. 뭘 조사하려고? 어느 부동산 물건의 내력이야. 기즈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천장에 달려있던 전구가 전등 갓 아래에서 깜빡거렸다. 정전인가 싶어서 하야미와 기즈마는 눈을 치떴다. 밝기가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대화를 이어나갔다. 아마기 산 속에 산장이 있는데 언제부터 그 자리에 세워졌는지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 야, 그런 조사는 흥신소에 맡기는 게 어떠냐? 흥신소는 값이 비싸다고. 우리 회사는 아직 자금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조사가 본업인 너한테 맡기자고 생각했어.
물론 사례금은 지불할게. 하야미는 천박하게 비치지 않도록 애둘러서 속을 떠봤다. 마침 잘 됐네. 슬슬 텔레비전을 사고 싶던 차야. 기지마는 쓴 웃음으로 응답했다. 텔레비전은 도저히 무리지만 외국산 만년필 정도는 사주마. 그리고 또 하나. 기지마는 불현듯 어두운 표정을 짓고서 말했다. 이 물건에는 기묘한 이야기가 얽혀 있어. 기묘하다고? 그래. 기사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부터 자세히 말할 테니까 생각해 보겠어? 친구의 태도에서 왠지 꺼리는 기색이 엿보였다. 신문 기자의 후각이 자극된 하야미는 좋지 하고 대답했다. 기지마는 잔을 내려두고서 고쳐 앉은 뒤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근무하는 사원 4명의 작은 부동산 회사 메카마 흥산에 한 달 전 한 중년 손님이 나타났다. 이름은 슈도 유키오이고 직업은 시청 직원이었다.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슈도는 숙부가 소유했던 산장을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매각하고 싶소 하고 말했다. 산장 입지를 듣고서 메카마 흥산 사장은 벼랑간에 화색이 돌았다. 그 물건은 이즈반도의 내륙부 아마기 산맥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했다.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궁벽한 곳이지만 도쿄의 어느 철도회사가 그 일대를 대규모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해안을 따라 철도를 개통시키고 이즈반도를 종횡으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정비하여 히가시이즈 전역을 일대 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장대한 계획이었다. 물건의 가치가 틀림없이 급등하리라 내다본 사장은 우선 권리 관계부터 확인하라고 기지마에게 지시했다. 기지마는 먼 지방의 등기소까지 가서 등기부를 확인했다. 토지 소유자는 매도 희망인인 슈도 유키오가 분명했다. 슈도가 상속받기 전에는 숙부인 미조로 세이시로라는 인물이, 그 전에는 지역민의 성명이 권리자로서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대장을 열람해보니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등기부와 대장의 기재가 어긋나는 경우는 왕왕 있기에 딱히 미심쩍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장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보고를 듣고서 메카마 흥산 사장은 산장의 내력을 슈도 유키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고객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처음에 슈도 유키오는 숙부인 미조로 세이시로가 그 산장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고 말하기 껄끄러워하는 눈치였다. 매도인의 태도에서 불온한 기색을 희미하게 감지한 사장은 물어봤다. 애당초 숙부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데 지어진 산장을 구입하셨을까요? 그 질문의 슈도는 연구 때문입니다. 하고 툭 흘렸다. 동물이나 식물을 연구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국대학에서 해부학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해부학이라면 즉 의사하셨습니까? 의사 자격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환자를 보지 않고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연구하셨습니다. 그것과 아마기산에 있는 산장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장은 어느새 신문하는 투로 말하고 있었다. 매도인이 그 물건에 관해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알아채서였다. 슈도는 우물쭈물 거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지만 이대로는 매각 이야기가 흐지부지 될까 우려했는지 산장의 전 소유주인 숙부에 관하여 사장이 재촉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미조로 세이시로는 유소년 시절부터 일종 내에서 수재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동물 사체들을 모아와서 썰어보는 등 두드러진 기행도 벌였기에 엄격한 부모님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이윽고 그가 의학자로서 입신하여 해부학을 전문으로 삼자
친척 모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렸을 적에 보인 기이한 성벽은 과학적 탐구심을 이루는 행위였으리라 납득해서였다. 그러나 전후 혼란이 진정되기 시작한 쇼와 25년, 즉 1950년경부터 초로의 학자는 마음속에 은밀히 품어왔던 병적인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연구 내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엉뚱한 방향이라면 사장이 묻자 미주로 박사의 조카가 심령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사장은 이 거래에 얽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아마기산의 그 물건은 대규모 개발 계획과 얽혀 있어서 도저히 버리기가 어려웠다. 숙부는 인간을 구성하는 건 물질뿐만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유소년기부터 일관되게 영혼에 흥미를 품어왔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분해하거나 학자가 되고서 인체를 해부했던 건 영혼의 소재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였다고요. 근데 그 관심을 싹트게 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건 먼 친척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숙부의 동생이 부친의 가혹한 체벌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숙부는 죽은 동생의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라서 주변에서는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장 본인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좋을지 고민스러웠다. 그래서 숙부는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관측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장이 말을 끊었다. 영혼의 관측 지점이라는 게 뭡니까? 유령저택입니다. 숙부는 유령이 나오는 집이 없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손에 넣었다 라는 말을 남기고서 아마기산에 있는 산장으로 이주했습니다. 즉 슈도 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사장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숙부님이 손에 넣었다는 바로 그 유령주택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슈도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이야기가 표면에 드러난다면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사장은 그렇게 우려하는 한편 사업적 염려와는 성격이 다른 술렁임이 가슴속에 일었다. 공포라고도 할 수 있었다. 물건을 상속받으셨으니 숙부님이신 미조로 박사께서 최근에 타계하셨다는 뜻이겠군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들려주시겠습니까? 숙부는 사망한 게 아니라 사라지셨습니다. 상속인은 말했다. 아마기산에 유령 저택으로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51년 중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숙부의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후에 발견되지 않고 7년이 지났고 실종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숙부의 사망을 인정했죠.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기즈마가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미조로 박사의 최후뿐만이 아니라 애당초 아마기산의 그 산장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고 어째서 유령저택이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 하야미는 기괴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그러나 이내 신문 기자로서 의견을 밝혔다. 등기부에 실린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어때? 그 인물이 산장을 세웠던 게 아닐까? 인근 산림을 소유했던 지주라는데 노령이라서 이미 사망했어. 외아들도 버마에서 전사했고 지역 사람들도 산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 어쨌든 산속 깊은 곳이라 평소에는 아무도 가지 않을 법한 장소야. 기즈마의 뺨에 소름이 돋았지만 하야미는 단순히 재미있는 소재라고만 여겼다. 사회부 유군 기자가 된 지 얼마 안 된지라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화제에 굶주렸던 터였다. 기즈마는 자작하며
연거푸 술잔을 비우고서 말했다. 유령 저택이라고 했으니 매우 흉흉한 사건이 산장에서 벌어졌던 게 틀림없어. 그런 이상한 집이 머리가 조금 이상한 학자를 끌어들였던 게 아닐까? 아무튼 우리 사장은 미신을 꽤나 믿거든. 정말로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면 우린 이 거래에서 손을 뗄 작정이야. 산장이 저주를 내릴 것 같아? 맞아.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다고. 애당초 미조로 박사 본인이 암흑이 산속으로 사라진 채 돌아오지 않았어. 어때? 과거에 이 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령 저택이 된 유래를 좀 조사해 주겠어? 여름철 지면에 싣기에는 딱 알맞은 소재라고 생각하고서 하야미는 야, 확답은 못하지만 수락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대답했다. 기지마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정말이야? 이제는 윗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어. 가까운 시일에 연락할게. 좋은 대답을 기다릴게. 기지마는 안도한 표정을 짓고서 술병을 들어 하야미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래, 한 가지 중요한 걸 내가 깜빡하고 안 물어봤다. 하야미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서 말했다. 넌 문제의 그 산장에 가본 적 있냐? 그러자 기지마의 얼굴이 싹 창백해졌다. 취기가 도는 얼굴에 순식간에 공포가 물드는 모습을 하야미는 놀라워하며 지켜봤다. 가봤어? 오, 갔어. 취기가 단번에 깬 모습으로 기지마는 대답했다. 근데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돌아 나왔어. 왜? 아무도 없어야 할 산장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거든. 야, 설마. 하야미는 웃어 보였지만 눈 근육이 뭔가에 걸린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니야, 정말이야. 두 남녀가 계속 뭐라고 속삭이는 듯 했어. 기지마는 배후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두 어깨를 움츠리며 돌아보고는 다시 하야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서 말했다. 너도 가보면 알 거야. 이튿날 아침 조시가야에 있는 하숙집을 나온 하야미는 이케부쿠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스가무 형무소가 곧 폐쇄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취재했다. 수감되어 있던 전쟁 범죄자가 전부 석방되어 한 시대가 종언을 맞이할 것 같다고 예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연내에 도쿄타워 공사가 완료되고 1만 엔짜리 지폐가 발행된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는 도쿄에 연고를 든 야구단에 요란하게 입단했던 대학 야구 스타 선수에 관한 화제가 오르내리고 있었다. 확실히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하야미는 점심을 앞둔 시간에 도영 전철을 타고 직장으로 가서 식사하러 나서려는 상사 오하라 데스크를 붙잡았다. 제국대학 의학부 교수가 심령 연구에 푹 빠졌던 사연을 전했더니 고참인 오하라가 말했다. 제국대학에서 또 그런 인간이 나왔구만. 거긴 말이야. 메이지 말기에 천리안을 연구하다가 학회에서 추방됐던 학자가 있었어. 이 소재 추적해도 됩니까? 오하라는 팔짱을 끼고서 잠시 생각했다. 취재비는 내줄 테지만 출장비는 못 준다. 그렇다면 이틀쯤 휴가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네 마음이지. 하야미는 짧게 감사를 표한 뒤 어젯밤에 들었던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최초 취재처로 향했다. 구 도쿄 제국대학은 명칭에서 제국이라는 두 글자가 지어진 뒤에도 혼고 지역에 남아있었다. 부지 내에는 고딕 양식을 띠는 불그스름한 건축물이 점점이 세워져 있었다. 의학부 해부학 교실은 동편 어느 건물에 있었다. 석조 아치를 지나 묵직한 문을 밀어젖혀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에 쫙 깔려있는 석재가 어슴푸레한 광택을 발하고 있었다. 창에서 새어드는 햇빛이 적어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홀 전체가
어둡고 썰렁했다. 이 중후한 분위기를 엄숙한 지성으로 받아들일지 과장된 권위주의라며 경원할지는 저마다 다르겠지. 해부학 교실이라는 문패가 걸린 문을 금세 찾아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실내에는 예상했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목재 책상과 의자, 대량의 서적, 장부, 두개골을 비롯한 인체 골격 표본,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연구자들. 하야미는 주눅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명함 한 장으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문 기자에게 부여된 특권 중 하나였다. 전임 교수였던 미주로 박사에 관해 여쭐 게 있다고 전했더니 안쪽 창가에 있던 교수로 추정되는 노인이 노안경을 낀 채 하야미를 보고서 무엇을요? 하고 물었다. 미주로 박사님이 7년 전까지 재직하셨죠. 노인은 신중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미주로 선생님의 소식을 알아내셨습니까? 이번에 사망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야미의 말을 듣고서 그 전까지는 모르는 채 했던 다른 연구자들까지 동작을 멈추고는 경악하며 돌아봤다.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파문이 일자 하야미는 당혹해하며 모두를 둘러봤다. 노인이 물었다. 사망이라면 전원을 가리키는 겁니까? 전원이라니요? 미조로 선생님과 행동을 함께했던 다른 4사람 말입니다. 아마기산에서 실종된 사람은 박사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수학의 하야미는 흥분을 금할 수 없었지만 밖으로 내색하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는 법은 지금껏 쌓아온 취재 경험으로 충분히 터득했다.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만 어떻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젊은 연구원에게 회의실로 차 2잔 하고 지시했다. 옆 회의실로 안내를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이 갈색 봉투를 들고서 들어왔다. 하야미는 약삭스럽게 그것을 발견하고는 상대가 이미 관련 자료를 제공할 마음을 먹었다고 짐작했다.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은 미조로 선생님의 후임인 아리무라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아직 예수는 되지 않았겠지. 아리무라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미조로 선생님 말고 다른 시신이 발견됐다면 그 성명을 알려주십시오. 유족한테 연락을 해야만 하니까요. 시신이 발견된 건 아닙니다. 하야미는 실종 선고가 인정된 경위를 아리무라 교수에게 설명했다. 다른 4분도 각각 유가족께서 재판소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사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별 실종이었다면 흔한 이야기였겠지만 아리무라 교수는 말했다. 전쟁 중 전투 지역에서 실종된 지 1년이 경과하면 특별 실종으로서 사망이 인정된다. 전 아마기 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잘 풀린다면 나머지 4분의 행적도 밝혀질지 모르죠. 하야미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품게 하면서 말을 이었다. 불명확한 점도 많아서 미주로 박사님이 실종되었던 시기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서 미조로 선생님과는 전쟁 전부터 알고 지내왔는데 하고 운을 뗐다. 아리무라는 당시에 다른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그리고 미조로와는 학교에서 얼굴을 여러 번 마주친 사이였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 선생님은 패전 후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하야미는 머릿속에 문득 스치는 공습당했던 기억을 쫓아내고서 질문을 이어나갔다. 미조로 박사님은 전시에도 줄곧 제국대학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육군 군의관으로서 대륙에 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전투를 경험하시진 않았을까요?
설마요. 아리무라는 피식 웃었다. 제국대학 의학부 학자는 총을 잡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전염병 예방을 연구해달라는 군대의 요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전쟁 후에 이상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겁니다. 아리무라가 책상 위에 놔두었던 갈색 봉투를 집었다. 안에서 가장자리가 노랗게 바랜 메모지가 나왔다. 주변 사람들 몰래 미조루 선생님은 동서고금의 유령담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이런 종이를 건네주고서 설명하셨죠. 하야미는 교수가 내민 종이를 봤다. 실처럼 가느다란 필체로 죽은 자가 유령이 되는 조건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해야 성불하지 않고 유령이 되는지 그 조건을 밝혀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하야미는 호기심에 휩싸여 조목별로 적혀있는 문장을 눈으로 쫓았다. 하나, 죽은 자는 노인보다는 젊은이여야 한다. 즉, 남은 기대 수명이 길어야 한다. 하나, 죽은 자는 임종을 맞이할 때 욕망, 망집, 미련 등 현세를 떠나지 못하는 강한 집착을 품고 있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했던 기대 수명도 이에 포함됨. 하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 처형, 고문 등 참혹한 수단으로 사망해야 한다. 하나, 또는 사망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해야 한다. 하나, 혹은 사고, 재해, 살인 등 이른바 비명 횡사해야 한다. 그 밖에 유령이 출현하기 쉬운 환경으로는 햇빛이 들지 않은 암흑이 최적이다. 부대 조건으로는 광대한 평원보다 수목이나 인공물에 둘러싸인 협소한 공간, 물터 등 습도가 높은 입지, 관측자가 군중이 아니라 소수여야 하고 혼자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건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야미는 그 글을 훑어보고서 노학자의 광기를 접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상괴를 초월한 인간 특유의 골개미도 느껴졌다. 제대 의학부 교수가 매우 진지하게 이런 내용을 논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당황하겠지. 그러나 책상 너머에 있는 아리무라가 그래서 아마기 산장 말입니다만 하고 화제를 돌렸을 때 하야미는 등골이 으스스해졌다. 미주로 박사는 여기에 적힌 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물건을, 즉 참극의 무대가 되었던 집을 입수했던 게 아닌가? 미조로 선생님이 심령 현상을 정점 관측하자면서 제자들을 아마기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자들이라면 당시 조교수, 강사, 조수, 학부생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회의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명령인지라 거부하지 못하고 단기간 체류할 예정으로 현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들을 본 마지막 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부근을 수색해 봤는데도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그 아마기 산장 말입니다만 애당초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미주루 선생님은 어떤 풍문을 듣고서 그 산장을 구입하셨습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미주루 선생님이 유령을 관찰하려고 사들였다는 말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알고 싶어하는 산장 내력은 여전히 묻혀 있었다. 이제는 현지에 가서 조사해보는 수밖에 없겠다고 하야미는 판단했다. 미주로 박사님과 제자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을 준다면 찾아두겠습니다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성명과 당시 연락처도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자료도 사진과 함께 갖추어 두도록 할게요. 아리무라가 승낙했다. 선생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뵈었을 때 미주로 박사님의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하야미는
표현을 잘 골라서 질문했다. 학자로서 아직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명백히 기이한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평범하게 보이셨습니다. 아리무라는 즉답했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비탄인지 동정인지 분간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또 뭔가 있습니까? 하야미가 재촉했다. 선생님이 행방불명되기 직전에 난 정보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주로 선생님이 보내셨던 겁니다. 그 종이에는 심령 현상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마기 산에 갔던 선생님이 현지에서 보낸 정보였지요. 기뻐하는 기색이 간단한 문장에서도 전해지더군요. 그 정보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 유령을 보았도다라고요. 회사로 돌아간 하야미는 제국대학에서 취재한 내용을 우하라 데스크에게 보고했다. 다만 심령 현상과 얽힌 기괴한 내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서 학자들이 집단 실종되었다는 의외의 사실을 강조했다. 사건 기자로서 이름을 떨쳤던 오하라도 이 보고에는 관심이 동한 듯 했다. 하야미는 이튿날 토요일부터 휴가를 내겠다고 신청했고 예상대로 수리되었다.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담배를 한 갭이 피우고서 기즈마가 근무하는 메카마 흥산에 전화를 걸었다. 아마기산에 위치한 물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더니 기즈마는 기뻐하며 감사를 거듭 표했다. 하야미는 히가시 이즈 지방의 지도를 펼치고서 산장의 정확한 위치를 물어본 뒤 표시했다. 그곳은 이즈의 무희의 무대가 되었던 이즈반도 중앙부가 아니라 동쪽의 더 치우친 산속이었다. 지형도만 봤을 때는 침엽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급경사였다. 좁다란 길 하나가 산 중턱에 복잡한 곡선을 따라 깔려 있었다. 기즈마는 산장에 가려면 차를 타는 수밖에 없어 하고 말했다. 현지에 가면 산장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야미가 물어봤다. 상속인인 슈도씨가 안을 살펴보려고 자물쇠를 부숴놔서 현관에서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 네가 그 산장에 간다고 슈도씨에게 전해둘게. 그렇게 해줘. 그나저나 용기 있네. 기시마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 후에는 고맙게도 돌발적인 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야미는 밤 11시에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대중목욕탕의 욕탕에 몸을 담가 하루에 쌓였던 피로를 풀었을 텐데도 어째선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에는 일찍 이부자리에서 나왔다. 악몽이라도 꿨나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을 빠르게 먹은 뒤 자는 동안에 주름을 펴두려고 요 아래에 넣어두었던 바지를 꺼냈다. 여벌옷과 세면도구 등을 보스턴 백에 채운 뒤 방을 나섰다. 인근 건널목 옆에 자동차 수리 공장이 있는데 자동차 대여점도 겸하고 있었다. 아마기 산속에서 엔진이 꺼지기라도 하면 난처하므로 정비가 완벽한지 집유아리만지 거듭 물어보고서 국산 차를 빌렸다. 아마기 산장까지는 4시간쯤 걸린다고 기시마가 말했다. 일단 하코네까지 갔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이즈반도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경로였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불과 13년 전까지 이어졌던 전쟁을 생각했다. 어젯밤 악몽이 전쟁 중에 겪었던 체험이었음을 떠올렸다. 일본이 항복하기 몇 개월 전 중학생이었던 하야미는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일하러 갔던 요코하마의 한 공장에서 공습을 당했다. 파란 하늘 아래 B-29 편대가 마치 테네에서 아기라도 낳듯 몸통에서 새까만 소위탄을 우르르 투하했다. 그 아래에는 지옥도가 펼쳐졌고 하야미는 쏟아지는 불똥을 털어내고 활활 타오르는 가옥들 사이를 누비며 사신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듯
무작정 달렸다. 그때 하야미는 봤다. 몸빼바지를 입은 여성의 머리 위로 소이탄이 떨어져 바로 뒤따르던 소녀가 확 퍼져나가는 화염에 순식간에 삼켜지는 광경을. 하야미는 불덩어리가 된 그 소녀를 못 본 척하고 도망쳤다. 그런 꿈을 꾼 이유는 어제 미주로 박사와 얽힌 증언 때문이었으리라. 그 전쟁이 박사를 어떻게 바꿨을지 생각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한쪽 구석에서 박사의 병적인 정신은 겨우 남아있던 이성의 끈을 싹둑 잘라내고서 초현실의 영역으로 매몰되어 갔을까? 아니면 박사의 주장은 광인의 헛소리가 아니고 인간은 진정 영혼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야미의 눈앞에서 살해되었던 모녀는 영혼만 남아 천국으로 갔을까? 자동차가 아타미에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아직 4월인데도 온천에 가는 행락객으로 붐볐다. 하야미는 창문을 열어 서늘한 바닷바람을 뺨에 쐬면서 이토까지 달렸고 경찰서 앞에서 차를 세웠다. 현지 취재를 시작할 작정이었다. 응대하러 나온 제복 경찰관에게 지도를 보여주고서 상장의 위치를 가리켰더니 상대는 제국대학 선생님이 행방불명되었던 사건이군요 하고 바로 반응했다. 수색범위가 인근 마을 관할에도 걸쳐 있었거든요. 결국 양쪽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산속을 뒤졌어요. 단서를 전혀 건지지 못했지만요. 이전에 이 산장에서 사건이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까? 모르겠군요. 하야미는 감사를 표한 뒤 차로 돌아가 다시 반 시간쯤 달렸다. 기지마가 일러주었던 길을 따라 달리니 드디어 내륙부에 진입했다. 갑자기 경사가 급해졌다. 포장이 끊긴 울퉁불퉁한 길을 빌린 자동차가 엔진을 헐떡거리며 올라갔다. 앞쪽을 보니 유리창을 가득 메우듯 또렷한 원뿔 모양을 띠는 산이 서 있었다. 히가시이지에 줄지어 들어선 화산군의 끝자락으로 목적지 산장은 그 속에 있었다. 논이 펼쳐진 산기슭의 어느 구석에 접어들자 한 번 끊어졌던 민가가 다시 나타났다. 하야미는 민가 몇 채를 들러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딱히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 차로 돌아간 하야미는 도쿄에서 지참해온 주먹밥과 물통에 담긴 차로 늦은 점심을 때운 뒤 손목시계의 용두를 감으면서 시각을 확인했다. 오후 3시가 지났다. 하늘에 구름이 걸려 있어서 햇빛이 가려졌다. 일단 오늘은 산장 위치만 확인하고서 이토로 되돌아가 숙소를 찾기로 했다. 산장 내부는 내일 아침부터 조사할 작정이다. 촌락을 떠나 산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니 도로 분기점이 나타났다. 암흑이 산장 쪽으로 나뉘는 길이다. 왼쪽으로 뻗은 외길은 수해라고 부를 만한 어두운 삼림 속으로 사라진다. 들어가는 게 꺼려질 만큼 음울한 광경이었다. 가속 페달을 밟기를 주저하고 있으니 귓가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야미는 화들짝 놀라 그쪽을 돌아봤다. 운전석 바깥에 들일이라도 하러 나왔는지 작업복을 입은 깡마른 노인이 서 있었다. 하야미가 황급히 창문을 열자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다. 이런 산골에 무슨 볼 일인고? 하야미는 차에서 내려 산속에 있는 산장을 조사하러 왔다고 밝혔다. 노인의 등 뒤 분기된 길 반대편에 순막처럼 생긴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지어져 있었다. 길가에는 삼륜차가 세워져 있었다. 하야미의 설명을 듣고도 상대는 여전히 미심쩍어했다. 지난달에도 차가 몇 번 들어가는 걸 봤는데 당신 동료인가? 아마도 산장 상속인인 슈도와 권리관계를 조사하러 왔던 기지마를 가리키는 듯했다. 어쨌든 시골 사람은 이방인이 드나들면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다. 하야미는 산장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설명하고는
상대의 의심을 풀고자 신문사 사명이 찍힌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노인은 구멍이 뚫어져라 명함을 살펴보고는 진짜로 신문기자구먼 하고 감탄한 듯 중얼거렸다. 하야미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이 노인이야말로 산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는 지역민이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사셨습니까? 그렇다네. 노인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럼 산장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글쎄, 어느새 지어져 있더구먼. 도쿄의 잘난 선생이 사라져버렸던 소동이 벌어질 때까지 동네 사람들도 잘 몰랐지. 듣고 보니 꽤 오래전에 트럭이 드나들었던 기억이 난다만. 트럭이요? 언제적인지는 모르십니까? 그게 떠오르질 않는구먼. 전후인 건 틀림없는데. 그때 하야미는 지금껏 간과했던 것을 알아챘다. 지역 도편수한테 물어보면 지어진 연대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도편수가 알 정도면 다들 알고 있었을 걸세. 집 구조가 번듯했으니 외부에서 장인들을 모아다가 지었겠지. 산속에 노무자 합숙소가 설치되었다면 우리 눈에도 띄었을 테고. 하야미는 머리를 굴렸다. 장인들을 불러보았다면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토 시내에 있는 건축회사를 이잣듯이 뒤진다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다른 지역의 건축 청부업자에게 맡겼다면 조사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그보다도 하야미는 불확실하지만 간단한 방법을 떠올렸다. 이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연대별로 살펴본다면 산장이 건설되었던 시기 정도는 추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회사로 돌아가거든 우선 자료실에 틀어박혀야겠다고 하야미는 생각했다. 노인이 차를 들고 가라고 청했지만 정중히 거절하고서 하야미는 드디어 아마기 산속으로 운전대를 들었다. 산장까지 남은 거리는 10km 정도. 최대한 신중하게 운전했다. 포장되지 않은 가파른 산길에서 운전대를 잘못 튼다면 녹슨 가드레일을 쉽사리 뚫고서 골짜기 바닥으로 거꾸로 추락하겠지. 차를 여러 번 멈추어 지도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하야미는 주의 깊게 나아갔다. 이 일대에는 민가는커녕 전봇대조차 서 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주변은 택지로 삼기에는 어려운 지형이다. 아무도 삼림이 뒤덮인 경사가 급한 산 중턱에 건물을 세울 엄두를 못 내겠지. 기즈마가 알려준 주소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 차에 표식으로 삼을 만한 급한 굽이길에 도착했다. 남향으로 이어지던 급경사가 그곳에서만 북향으로 바뀌는 지점이었다. 속도를 낮추고서 응시하던 하야미는 작게 감탄했다. 시선을 올리니 저 앞, 침엽수가 늘어서 있는 원생림 속에서 양관의 볏집 지붕이 튀어나온 게 보였다. 이런 곳에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벼랑간에 믿기 어려웠다. 이치에 맞지 않는 장소에 세워진 건물은 비석보다 더 으스스하다는 사실을 하야미는 처음 알았다. 시옷자를 그리는 지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요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같았다. 한동안 하야미는 어안이 벙벙해져 산장 지붕을 바라봤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하야미가 있는 차도에서 집 현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 물건을 보러 왔던 기즈마는 현관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에 초목이 무성해져 통로를 막아버린 걸까? 경우에 따라서는 낮이라도 조달해야만 할 것 같은데. 내일은 일요일이다. 이토 시내에 있는 상점들은 전부 쉬겠지. 자신의 발로 직접 확인해 두자고 생각하고서 하야미는 차에서 내렸다. 잡초가 뜸한 곳을 골라 숲속으로 발을 디뎠다. 급경사 위에 용수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지면이 축축해서 미끄러웠다.
머리 위에 뻗어있는 나뭇가지와 이름 모를 관목을 붙잡으면서 하야미는 산장을 향해서 올라갔다. 무릎을 몇 번 땅에 찌으면서 겨우 양관 앞으로 나왔다. 문도 담장도 없는 2층짜리 목조 건물이 수목들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건물로 오두막이라고 부르기에는 크지만 저택이라고 부르기에는 작았다. 서양풍이라는 것 말고는 딱히 공을 들인 모양새도 아니었다. 벽재로 쓰인 널빤지는 빛이 바랬고 군데군데 떠 있었다. 이 산장이 보는 이로 하여금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각 방의 창문이 통상보다 꽤 작아서였다. 집 내부는 낮은데도 꽤 어둡겠지. 내일 다시 올 때는 숙소에서 손전등을 빌려야겠다. 라고 하야미는 생각했다. 시야 한 구석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비쳐서 하야미는 고개를 돌렸다. 자물쇠가 망가진 현관문이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즈마에게서 전해 들었던 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을 듯 했다. 하야미는 만족하고서 차로 돌아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하야미는 발을 멈추고서 돌아봤다. 놀랐다기보다 의외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 귀로 새어든 소리는 잘못 들었다고 의심할 만큼 모호하지 않아서 사람의 목소리임을 또렷이 알 수 있었다. 현관 입구에 몸을 가까이 대고서 귀를 쫑긋 세운 하야미가 남의 대화를 엿듣는 것 같다고 캥겼을 만큼 그 목소리는 또렷이 들렸다. 산장 안에서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젊은 남녀인 것 같은데 대화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 물건은 빈집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게 아닌지 하야미는 의심했다. 부서진 자물쇠를 보고서 떠돌이 남녀가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정한 뒤 하야미는 목소리를 높였다. 실례합니다. 누구 계십니까? 그러자 건물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소리가 뚝 그쳤다. 그 반응은 도리어 하야미에게 틀림없다는 확신을 품게 했다.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 죄송합니다. 안으로 좀 들어갈게요. 하야미는 양해를 구하고서 현관문을 열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양관 안쪽으로 뻗어나가는 어두운 복도에 삼켜졌다. 안에 습기가 자욱한데도 신기하게도 으스스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내장도 순 서양풍이었다. 마루가 깔린 바닥이 내부로 이어져 있었다. 신발을 벗는 곳이 따로 없어서 하야미는 하는 수 없이 신발을 신은 채로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 두 발을 감싼 신발이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다. 배후에 있던 문이 바람에 밀려 저절로 닫혔다.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길 기다렸다. 실내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하야미는 망설였지만 자신은 산장 소유자에게 허가를 받고 왔다고 의지를 다시 세웠다. 캥길 일은 하나도 없다. 안에 누가 있든 간에 당당히 들어가면 된다. 복도 양옆에 문이 2개씩 늘어서 있었다. 또한 안쪽 끝에서 난간이 달린 계단이 어렴풋하게 드러났다. 아까 전에 현관과 가까운 오른쪽이나 왼쪽 방에서 목소리가 새어 나왔으리라 짐작하고서 하야미는 우선 오른쪽 문을 노크한 뒤 손잡이를 돌려 들어갔다. 안에 아무도 없었다. 방에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조잡한 침대 등 최소한의 집기만이 있었다. 전등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에 먼지를 수북이 뒤집어 쓴 탁상용 램프가 놓여 있었다. 7년 전 이곳에 머물렀던 연구자가 썼던 방인 것 같은데 일용품이나 수기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야미는 복도로 나가 맞은편에 있는 방도 들여다봤다. 이쪽도 앞서 들렀던 방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하야미는 집 안을 둘러봤다. 복도 벽에 촛대가 점점이 달려있는 것을 알아채고서 외투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총 6개의 초에 불을 켜나갔다. 벽재로 쓰인 판자의 나뭇결이 희미하게 드러날 만큼 은은한 빛이 복도 전체를 비췄다. 하야미는 안쪽으로 나아가 좌우에 난 문을 순서대로 열어봤다. 오른쪽은 세면장과 욕실이었다. 이 양관 안에서 입욕시설만은 일본식 목욕통이었다. 아궁이 위에 설치된 편백나무 욕조에는 흙 먼지가 쌓여 있었다. 거미줄도 쳐져 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듯 했다. 복도를 끼고 반대편은 창고였다. 그러나 보관 중인 비품은 얼마 없었다. 양동이와 청소용구 외에 도끼와 낫, 쇠갈고리, 삽 같은 철물류가 주였다. 하야미는 그 안에서 랜턴을 발견했다. 옆에 있는 등유통을 흔들어 봤더니 아직 연료가 남아 있었다. 랜턴에 낀 먼지를 손으로 털어낸 뒤 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서 안에 등유를 부었다. 산장 내부가 꽤 쌀쌀해졌다. 랜턴에 불을 켜면서 빛뿐만 아니라 온기도 좀 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실내가 오렌지빛에 휩싸였는데도 이 썰렁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하야미는 랜턴을 가슴 앞으로 가져간 뒤 산장의 가장 안쪽으로 나아갔다. 그곳은 넓은 토방이었다. 오른쪽 벽은 부엌, 중앙에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왼쪽은 아마도 식당으로 쓰였겠지. 6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수도꼭지를 들어보니 의외로 투명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수를 쓰는 듯 했다. 뒷문 옆에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물까지 파여 있었다. 집 안에 충만한 습기의 원인은 이것이었다. 꼭지를 잠근 하야미는 개수대에 쌓인 먼지를 보고서 왠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산장 안에는 사람의 모습은커녕 생활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은 틀림없이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계단 아래로 다가가 랜턴을 들어 올려 2층을 들여다보았다. 위쪽에 뚫린 난간 틈새가 새까매서 위층까지는 내다볼 수 없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야미는 조금 고집이 생겼다. 이 산장에 몰래 들어온 불황자들이 발각될까봐 어딘가에 숨어있진 않을까? 하야미는 자칫 발을 세게 디뎌 널판을 뚫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위층으로 향했다. 좁은 층계참에서 방향을 틀자마자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발소리를 귀로 들었다. 누군가가 천천히 2층을 걷고 있다. 역시 자신의 추측이 옳은 듯했다. 상대가 또 숨어버리면 귀찮아지므로 하야미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루가 깔려있는 널찍한 공간에 도달한 듯했다. 하야미는 랜턴빛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으면서 낡은 소파가 놓여있는 마루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키 크고 신사복을 입은 남자가 안쪽 복도로 쓱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야미는 들고 있던 조명을 황급히 정면으로 되돌렸지만 남자의 뒷모습은 금세 사라졌다. 하야미는 남자를 쫓아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2층 중앙에 나 있는 복도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1층과 마찬가지로 좌우에 문이 2개씩 총 4군데의 방이 늘어서 있었다. 모든 방은 문이 닫혀 있었다. 아까 봤던 남자는 틀림없이 그중 한 곳에 들어갔다. 하야미는 노크도 하지 않고 바로 오른편 문을 열어젖혔다. 암흑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하야미는 랜턴을 들이밀어 빛으로 방 안을 비추었다. 흔들렸던 것은 창밖에 있는 나무의 실루엣이었다. 이제는 바깥에서 새어드는 빛이 다 사라져서 산장 전체가 어둠에 휩싸이려고 했다. 하야미는 발걸음을 돌리려다가
방금 봤던 남자가 위쪽을 신경 쓰듯 천장을 올려다봤음을 떠올렸다. 지붕 아래에 다락방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위를 살펴봤지만 뚜껑 문은 보이지 않았다. 하야미는 복도를 가로질러 반대쪽 문을 열었다. 그곳에도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드디어 상대를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안쪽 두 방밖에 남지 않았다. 하야미는 마루를 삐걱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오른쪽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서 밀었다. 아무도 없었다. 희미하게 보였던 나무 실루엣조차 사라져서 자그마한 창문은 검은색으로만 칠해진 액자처럼 변했다. 이제 랜턴빛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때였다. 하야미는 뒤를 돌아 마지막으로 남은 문을 쳐다봤다. 가증스러운 숨바꼭질도 이제 끝이다. 하야미는 곧바로 문을 밀려고 했지만 바로 그때 불현듯 미조로 박사의 유고 속 문장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유령이 출현하기 쉬운 환경으로는 햇빛이 닿지 않는 암흑이 최적이다. 부대 조건으로는 광대한 평원보다 수목이나 인공물에 둘러싸인 협소한 공간, 물터 등 습도가 높은 입지, 관측자가 군중이 아니라 소수여야 하고 혼자가 가장 바람직하다.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하야미는 눈치챘다. 이곳으로 이주한 미주로 박사는 이런 밤을 여러 번이나 겪었을 것이다. 유령 저택을 찾던 박사는 유령이 출현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물색하다가 이 산장과 우연히 맞닥뜨렸겠지. 그런데 그로부터 머지않아 미조로 박사는 제자들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들 5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박사는 이 집안에서 정말로 심령 현상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을까? 나 유령을 보았도다. 하야미는 누군가가 배후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에 휩싸여 오싹해하면서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심장박동은 점점 거세질 뿐이었다. 이곳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하야미는 너무 깊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며 후회했다. 이 세계의 것이 아닌 어떤 존재가 산장 안으로 계속 들어오라고 유인한 것 같기도 했다. 눈 앞에 있는 문을 열면 자신도 미주로 박사 일행과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로 끌려가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리 머리로 부정을 해봐도 마음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강한 공포를 지워낼 수 없었다. 산장 내부는 이미 충분히 봤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자고 결단했을 때 문 너머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중얼거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것을 듣자마자 하야미는 빨려드는 것 같은 감각과 함께 문을 열고 있었다. 문 너머에는 암흑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야미는 랜턴을 들어올려 방 내부를 비췄다. 실내에는 3 남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창가에 서서 바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사람은 벽 쪽에 무릎을 감싸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의 모습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상체를 흐느적거리면서 이따금 천장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따분해하는 죄수 같은 모습이었다. 아까 계단 근처에서 봤던 키가 큰 인물은 창가에 서 있는 남자인 듯 했다. 누군지 물어보려고 목소리를 쥐어짜내려고 했을 때 그 장신의 인물이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검은 테 안경을 낀 40살쯤 된 남자였다. 그러고는 이내 불쾌한 소리를 내고서 남자의 온몸이 사라졌다. 현실이 어딘가가 미쳐버린 것 같은 광경은 소위탄을 정통으로 맞고서 소멸했던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 공습대처럼 하야미는 번쩍 뜬 두 눈으로 내려다봤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의 상반신은 말도 안 되는 두께로 찌그러져 있었다.
주변에 걸쭉한 무언가가 낭자하게 튀어 있었다. 한 사람이 무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도 나머지 두 사람은 자세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힘없이 의자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의 입에서는 아직도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런데 그 낮은 음색에 가래 같은 것이 끼더니 이내 입에서 피가 대량으로 토해졌다. 의자에서 스르륵 무너져 내린 남자는 바닥에 엎어지고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야미는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반신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격렬한 요일을 참아내는 게 고작이었다. 떨어뜨릴 뻔한 랜턴을 곧바로 허공에서 다시 쥐었던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조명을 잃어버리면 암흑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다는 이른바 필사적인 발악이었다. 이 희미한 빛 속에서 벽에 웅크리고 있던 남자가 머리를 흐느적 흔들기 시작했다. 하얀 와이셔츠의 가슴 부분은 새빨간 액체에 젖어 있었다. 어깨 위에 얹혀있는 남자의 머리가 몸통에서 거의 떨어져 나간 광경을 보고서 하야미의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남자의 머리는 불안정한 채로 흔들리다가 이윽고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툭 떨어져 하야미의 발치로 굴러갔다. 하야미는 엉덩방아를 찍고서 복도로 기어갔다. 참극의 방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만이 쫓아왔다. 중얼거림과 비명, 그리고 창란에 빠진 아우성이었다. 그 속에 자신의 절규도 뒤섞여 구별할 수 없게 되자 하야미의 정신은 이 세계에서 유리되기 시작했다. 새까만 어둠에 갇힌 산장 안에서 홀로 빌빌 기면서 달아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색한 손놀림으로 랜턴만을 감싼 채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와 토방 위를 무릎걸음으로 뒤뚱뒤뚱 나아가려는 자신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죽은 자였다. 희미한 빛을 감지한 하야미는 네 발로 기다가 고개를 들었다. 1층 복도에 켜두었던 촛불이 현관으로 이어지는 도주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음을 깨닫고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현관에서 바람이라도 불어닥쳤는지 촛불이 안쪽부터 순서대로 꺼져갔다. 하야미는 단숨에 복도를 빠져나가려고 헐떡이면서 팔다리를 불이 나게 놀렸다. 바로 그때 복도 맞은편에서 마루를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빨간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입을 반쯤 벌린 채 머리를 덜렁덜렁 흔들면서 이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 머리는 도끼나 무언가에 찍혔는지 두 동강으로 쪼개져 있었다. 여자가 산자일 리가 없다느니 어째서 시체가 걸어다니느냐는 의문 따위는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야미는 이미 제 정신을 부지하지 못하고 토방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뒷문에 머리부터 들이밀었다. 강한 충격에 나무문이 부서지더니 하야미의 목 윗부분이 산장 밖으로 붉어졌다. 곧바로 구멍에서 고개를 집어넣고는 곧이어 어깨부터 몸을 날렸다. 문이 경첩에서 빠지더니 뒷문이 열렸다. 그때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바로 뒤까지 엄습하여 두 손을 흐느적 들어올려 하야미의 어깨에 올리려고 했다. 하야미는 뭉개진 비명을 내지르고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서 산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 저문 해가 미처 거두어들이지 못한 빛이 주변 삼림과 산장 외벽을 희미한 명암으로 구분했다. 하야미는 여러 번 휘청거리며 벽을 따라 집 정면으로 돌아나갔다.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윈 없었다. 팔로 두 눈을 보호하면서 초목이 우거진 급경사를 뛰어내려가 세워두었던 차량 옆면에 매달렸다. 열쇠 구멍은 어딨어? 공포에 빠진 채로 하야미는 외투 주머니를 뒤졌다. 차 열쇠를 금세 발견했다. 그러나 비좁은 산길에서 차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구역질이 심하게 났다.
운전석에 탑승한 뒤 시동을 자꾸 꺼뜨리면서 간신히 차를 발진시켰다.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야미는 골짜기를 향해 운전대를 돌렸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전조등을 켜는 걸 깜빡했다. 하고 알아차렸을 때에는 오래된 가드레일이 코 앞으로 닥쳐왔다. 가까스로 늦지 않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태를 모면했다. 하야미는 전조등을 켠 뒤 후진 기어를 넣고서 방향을 전환하고는 민가를 향해서 가속 페달을 맹렬히 밟았다. 아마기 산장은 뒤쪽에 깔린 어둠 속으로 멀어졌을 터였다. 그러나 두려워서 백미러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하야미는 오직 앞만 쳐다보며 산자들이 사는 도시를 향해 오로지 달렸다. 차는 아까 들렀던 촌락을 통과하여 어촌의 불빛이 반짝이는 해안 국도를 질주하여 이토 시가지에 들어설 때까지 한 번도 서지 않고 계속 달렸다. 영화관 앞으로 오가는 행인들이 길을 가로막자 하야미는 비로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머리에서는 피가 났고 머리카락은 붉게 젖어 있었다. 그러나 상처 부위는 거의 딱딱해졌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했다. 강렬한 오한이 엉덩이부터 몸의 중심을 꿰뚫고서 치밀었다. 하야미는 이튿날에 귀경했다. 전날 밤에 이토에 도착한 뒤로는 야간 운전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눈에 띄는 온천 여관에 뛰어들었다. 여관 주인은 팔과 머리가 베인 하야미의 모습에 놀라 인근 의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하야미는 토요일 밤에 진찰을 해주었던 그 친절한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서 아마기 산속을 거닐다가 벼랑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고 설명해 두었다. 여관에서는 고맙게도 단체 손님이 밤새 연회를 벌이고 있었다. 하야미는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오는 로비 의자에 푹 주저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허둥지둥 도쿄로 돌아온 하야미는 빌렸던 차량을 반납하고 하숙집으로 돌아간 뒤에 고열에 시달리며 골아떨어졌다. 그래서 사흘쯤 결근해야만 했다. 기지마가 아마기 산에서 조사했던 건은 어떻게 됐냐 하고 전보를 보냈지만 내버려뒀다. 현지에서 겪었던 일을 조금이라도 떠올리려고 하면 다 떨어졌던 열이 금방 도질 것 같았다. 그 주 후반부에 드디어 직장에 얼굴을 비추었더니 오하라 데스크가 놀란 기색으로 물었다. 괜찮냐? 아직도 새파랗다. 미열은 남아있지만 괜찮습니다. 아마기사는 어땠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야미는 구역질을 참으며 말했다. 문제의 산장에서 과거에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게 아닐까요? 오하라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그게요. 하야미는 말을 우물거렸다. 박사가 그 산장을 유령저택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럴 만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오하라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하야미를 다시 쳐다보며 말했다. 설마 너 뭔가 봤냐? 하야미는 대답하기가 궁했다. 자신은 대체 무엇을 봤던 거지? 뭔가 봤다고 해도 신문 기자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오하라는 미간을 찡그린 채 하야미를 쳐다보며 이상한 거에 홀렸던 거 아니냐? 푸다꼬리라도 받고 와라. 하고 말했다. 어쨌든 앞으로는 산장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초점을 좁혀야겠구만. 네. 하야미는 그렇게 대답하고서 박사의 유고에 적혀있던 문장 하나를 또 떠올렸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살인이 벌어졌으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하고 하야미는 생각해봤다. 아마기 산장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처참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게 아닐까? 그러나 하야미는 더 한 걸음 나아가 생각했다. 그렇다면 경찰조차 인지하지 못한 그 사건을
미조루 박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미조루라는 학자에 관해 이쪽에서도 조금 조사해봤어. 오하라가 말했다. 전쟁 중에 육군 방역급수부에 소속되어 대륙으로 넘어갔다고 하더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였겠군요. 그게 말이야. 오하라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부대에는 불온한 소문이 늘 나돌았어. 세균전 연구를 위해 현지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거듭 장애했던 게 아니냐는 소문. 그게 사실이라면 전쟁 범죄로 기소되었을 거 아닙니까? 하야미가 묻자 오하라는 다른 질문으로 대답했다. 진주군이 연구 성과와 맞바꾸어 전범 소추를 면제해줬다면? 하야미는 미간을 찡그렸다. 일본인과 미국인 모두 전쟁 속에서는 정의도 양심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인가? 확증은 없는 얘기니까 밖에 누설하지 마라. 오하라는 말을 계속했다. 포로를 산채로 해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학자들이 미국한테서 거액의 보수를 받고서 당당히 학회로 복귀했다더라. 설마 그런 짓을 벌였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야. 오하라는 말했다. 자신한테 불리한 과거는 없던 것으로 애써 덮어버리는 거지. 하지만 그런 일이... 하야미는 말을 하려다가 다물었다. 자기 자신도 불덩어리가 되었던 소녀를 못 본 척하고서 도망쳤음에도 신문기자의 특권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야미는 암담한 심정으로 13년 전의 세계대전을 회고했다. 사람들이 아침에 깨어나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삶의 터전 위로 폭격기 편대가 날아들었다. 인근에 있던 학교와 민가, 채소가게와 담배가게에 거대한 소위탄이 쌀아기처럼 퍼부어져 노인부터 갓난아기까지 사람들을 몰살했다. 일본인이 수많은 인간을 죽이고 또 수많은 일본인이 살해되었던 그 전쟁. 미쳐버린 인간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참사의 전모도 그것을 초래했던 광기의 총량도 헤아려 보지 않은 채 인간 세상은 그 다음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언젠가는 또 같은 곳으로 되돌아간다. 미조로 박사는 전쟁터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하라는 말했다. 자료실로 가면서 하야미는 오하라가 마지막에 뱉었던 물음을 생각했다. 전쟁터에서 엽기적인 실험에 종사하면서 죽음을 무수히 접하면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바뀔까? 둔감해질까? 아니면 예민해질까? 미주로 박사가 어렸을 적부터 영혼에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연구라는 형태로 푹 빠졌던 때는 전후였다. 역시나 박사의 경우에는 전쟁 중에 겪은 체험 때문에 병적인 흥미가 한없이 악화되었으리라 판단하는 게 자연스럽겠지. 그런 박사 앞에 처참한 살인이 벌어졌던 산장이 나타났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으려고 했겠지. 하야미는 자료실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쭉 늘어선 서고들 안에서 시즈오카현 항공사진을 찾아냈다. 국가지리조사소가 촬영했던 것으로 히가시이즈 지방의 사진을 2장 찾아냈다. 표제에는 각각 1950년, 즉 쇼와 25년과 1955년, 즉 쇼와 30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조로 박사가 산장으로 이주한 뒤 행방불명되었던 때는 1951년이다. 하야미는 항공사진 2장을 책상 위에 나란히 두고서 아마기 산속에 나 있는 가느다란 도로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산장을 찾았다. 그러자 특징적인 급커브 바깥쪽에 있는 인공 건조물을 발견했다. 1955년 사진에는 숲 한편을 개간하고서 지은 산장이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또렷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5년 전 1955년 그곳에는 숲만 펼쳐져 있을 뿐
건물에 윤곽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산장은 의외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야미는 결론을 내렸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건설되고서 1년 반 뒤에 박사에게 넘어간 셈이었다. 다시 말해 산장에서 벌어졌던 참사를 밝혀내려면 그 짧은 기간에만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면 된다. 하야미는 새로운 단서가 자신의 등을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 시들어가던 마음에 채찍질을 하고서 다음 행보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사회부 아르바이트 학생이 하야미를 찾아 자료실에 들어왔다. 아리무라 씨라는 분께서 전화를 거셨습니다. 학생이 건넨 전원 메모를 보니 사진과 명부권, 재방문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야미는 자신의 부서로 돌아가 외출 채비를 마친 뒤 총총걸음으로 홍고에 위치한 대학교로 향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리무라 교수는 갈색 봉투를 들고서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번 봉투는 노랗게 바래지 않은 새 것이었다.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야미가 감사를 표하자 교수는 당시 주소록은 연구실 상자 안에서 금방 찾았어요. 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봉투 내용물을 탁자 위에 꺼내며 말했다. 우선은 이게 모든 행방불명자의 명부입니다. 그곳에는 미조로 세이시로를 비롯하여 연구자 5명의 성명과 주소에 더해 연령과 직책이 적혀 있었다. 제자 중 최연장자는 45살 조교수이고 최연소자는 22살 학부생이었다. 제가 이 명부를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십시오. 아리무라는 계속해서 작은 단체 사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연구자 10명쯤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은 옆 생리학 교실에서 찾았습니다. 두 교실이 신년회나 어떤 행사 때문에 모였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리무라는 그렇게 말하고서 사진을 뒤집었다. 그곳에는 만년필로 미조로 박사 찍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조로 선생님이 직접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하야미는 사진을 앞면으로 되돌린 뒤 거기에 찍혀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해부학 교실의 면면들은 우측 절반에 찍혀 있습니다. 한가운데부터 나이 순으로 아리무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려고 하자 하야미는 하고 외치며 사진을 떨어뜨렸다. 왜 그러십니까? 노 교수가 물었는데도 하야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들고 있던 사진 속에는 아마기 산장에서 목격한 유령들이 찍혀 있었다. 2층 복도에서 봤던 장신의 남자도, 피를 토하고서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던 인물도, 참수당하여 숨이 끊어졌던 젊은이도, 머리가 쪼개진 처참한 모습으로 헤매고 돌아다녔던 빨간 코트의 여자도 모두 작은 흑백 사진 속에서 딱딱한 미소를 지은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느낀 공포 속에서 왜냐는 물음이 솟아올랐다. 이윽고 하야미의 두 팔은 마치 용수철이라도 삽입된 것처럼 의사에 반하여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발끝부터 머리에 걸쳐 모든 털이 꼿꼿이 곤두서는 느낌도 들었다. 미조로 박사의 유고가, 그리고 죽은 자들의 모습이 하야미에게 참극의 진상을 말하기 시작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같이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던 망자들. 하야미의 입속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큰일이야. 아리무라는 걱정스레 하야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물었다. 대체 뭐가 큰일이라는 겁니까? 어서 산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야미는 생각했다. 마음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이 공포를 억누르고서 아마기 산장으로 돌아가 증거를 확보해야만 한다. 나 유령을 보았도다. 이 근처에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혼고로를 따라 내려가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무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야미는 그렇게 말하자마자 탁자 위에 있던 사진을 움켜쥐고서 달려나갔다. 차가 하코네에 접어들었을 즈음부터 하늘에는 먹구름이 퍼져나갔다. 이즈 지방에 들어서면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사고만은 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야미는 속도를 한계까지 올렸다. 이토를 지날 때까지 결정하지 못한 게 있었다. 아마기산 기슭에 정차하여 순막 노인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산장으로 곧장 가느냐, 어디를 먼저 가느냐는 선택이었다. 숙고한 끝에 하야미는 후자를 택했다. 한시라도 빨리 자신이 세운 추론의 증거를 확보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해가 지기 전에 산장에서 할 일을 끝내두고 싶었다. 시각은 이미 오후 3시가 지났다. 최후의 주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듯했다. 아마기 산으로 이어지는 분기점에 도달하여 그 음울한 산길에 들어가려고 하니 역시나 망설임이 싹 텄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기자로서의 의무라고 스스로를 타이른 뒤 산장을 향해 운전대를 꺾었다. 꼬불꼬불하고 가느다란 길을 1시간쯤 달리자 맛배 지붕이 빚어내는 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했다. 산장 꼭대기가 우중충한 하늘을 배경 삼아 검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하야미는 지난번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차량을 유턴시키고서 정차했다. 그러고는 결심을 굳히고서 차 밖으로 나간 뒤 나뭇가지와 잡초를 잡고서 산장으로 이어지는 급경사를 올랐다. 자물쇠가 부서진 현관문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렸다. 하야미는 그곳이 아닌 외벽을 따라 뒷문으로 향했다. 지난번에 도망치면서 떨어뜨렸던 랜턴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터였다. 그 물건은 하야미가 뚫어버린 뒷문 아래 토방 입구 부근에 있었다. 다행히도 유리 등피는 깨지지 않아서 안에 담겨있는 연료도 새지 않았다. 하야미는 랜턴에 불을 붙인 뒤 토방에서 욕실 그리고 침대가 놓여있는 작은 방을 순서대로 돌아다녔다. 그는 지하 입구를 찾고 있었다. 자신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거듭하여 보여줬던 유령들. 그들은 지하에 갇혀버린 인간들이었기에 늘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도 아마 그곳에 있으리라. 발치를 비추면서 마루판을 일일이 살펴보다가 하야미는 사람이 속삭이는 목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2층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는 발소리도 들었다. 그때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분을 맛보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나는 당신들을 엄습했던 참극의 진상을 밝혀내려 왔다고. 한동안은 방해하지 말아줘. 마지막으로 들어간 창고에서 하야미는 드디어 지하 입구를 찾아냈다. 방치되어 있던 둥그스름한 난로를 치우고서 아래에 깔려있던 마루판을 하나씩 흔들어 나가니 그중 하나가 살짝 움직였다. 그것을 뜯어내자 이번에는 반원형을 띠는 금속 고리를 발견했다. 하야미는 옆에 놓여있던 갈고리를 걸고는 두 발로 단단히 버티면서 끌어올려 봤다. 그러자 바닥 콘크리트가 들리더니 한 변이 90cm쯤 되는 구멍이 열렸다. 하야미는 그 근처에 몸을 굽혀 랜턴을 집어넣고서 지하를 들여다봤다. 그 순간 구역질을 일으키는 이상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다. 오랫동안 지하에 유폐되었던 죽은 자들의 원한이 타고 남은 연기일지도 모르겠다. 외투 소매로 코를 막으면서 하야미는 다시금 개구부를 들여다봤다. 목재 계단이 지하 바닥을 향해 설치되어 있었다. 바깥에서 창고에 새어드는 빛은 이제 미약해졌다. 하야미는 왼손으로 랜턴을 들고서 오른손으로는 계단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한 칸씩 신중히 내려갔다.
지하 공간은 상상 이상으로 깊어서 계단이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닌지 불안할 정도였다. 3미터는 내려갔을까? 드디어 바닥에 도달한 하야미는 신발 밑창에 전해지는 콘크리트 감촉을 확인하고서 몸을 서서히 한 바퀴 돌리며 주변을 꼼꼼히 둘러봤다. 넓은 지하실 안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계단 근처에 놓여있던 모양새가 튼튼한 나무 의자와 등받이에 축 늘어져 있는 가죽재 구속구였다. 그 아래에는 찢겨서 넝마가 된 의복, 그리고 두개골 2개가 굴러다녔다. 하야미는 뒤이어 안쪽 벽으로 걸어가다가 검붉게 변색된 빨간 코트를 발견했다. 그곳에 있는 작은 머리뼈 윗부분에는 쪼개진 흔적이 있었다. 창고에 있던 도끼가 흉기로 쓰였으리라고 하야미는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지하실 중앙으로 돌아가서 바닥에 널브러진 신사복 한 벌과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하얀 뼈 조각을 살펴봤다. 쓰러져 있는 사람의 뼈는 가슴 윗부분이 자잘하게 깨져 있었다. 이 신사복을 입었던 인물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동안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런데 검은 테 안경의 잔해를 발견했더니 비로소 참사의 상황이 보이는 듯 했다. 2층의 그 방에서 순식간에 꺼진 것처럼 상바진이 찌부러진 채 쓰러졌던 중년 남성의 유령, 그리고 미조로 박사의 유고에 적혀있던 문장. 사망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해야 한다. 하야미는 그곳에 선 채로 바로 위를 올려다봤다. 금속재 기둥에 굵은 쇠사슬이 축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달린 거대한 추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하야미는 자신의 추론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그때 산장 위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야미의 뺨의 난털이 쭈뼛쭈뼛 곤두섰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야 했다며 하야미는 후회했다. 어째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이곳으로 훌쩍 와버렸던가. 발소리는 점점 커졌다. 한쪽 다리부터 양 다리, 몸통, 그리고 머리까지 인간의 전신상이 서서히 드러났다. 숨막지기 노인은 하야미가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랜턴을 들고서 사륙의 방으로 내려왔다. 꼼짝마! 노인이 말했다. 그의 오른손에는 검게 빛나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하야미가 전후 암시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자동식 피스톨이었다. 상대의 의표를 찌른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마음을 다잡고서 하야미는 달려가려고 발을 내디뎠다. 그 모습을 보고서 노인이 곧바로 발포했다. 주저하는 기색은 터럭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총성이 지하 공간을 뒤흔들더니 하야미의 귓가에 바람을 날카롭게 가르는 소리를 남기고서 탄환이 날아갔다. 상대에게 위협을 주고자 일부러 빗맞췄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야미의 머리를 뚫어버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야미는 귀울림이 먹기를 기다리고서 말했다. 숨막에서 여길 드나들며 심령 현상을 계속 관측하고 있었나? 미주로 박사가 대답했다. 그렇다. 용케도 알아챘군. 유령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완전히 충족한 기묘한 산장. 그곳에서 행방불명된 연구원은 5사람. 그리고 하야미가 본 유령은 4사람이었다. 유령으로 변한 이는 모두가 미주로 박사와 동행한 사람들이었고 그 이외에 사망자는 없었다. 당신은 유령 저택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유령 저택을 만들려고 했지. 그 말대로야. 건물을 짓기만 해서는 유령 저택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안에는 유령이 될 사망자가 필요해. 미조로는 화려한 장식을 과시하듯 랜턴을 돌리면서 백골 유해가 흩어져 있는 지하실을 비추었다. 난 그들의 육체에서 영혼만을 뽑아줬어. 살해된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미안하기는
과학적 탐구 앞에서 인간 생명 따윈 아무렇든 상관없어. 패스트균에 감염된 인간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살아있는 임산부의 태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핵폭발로 인간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거든. 뭐든지 실험하면 그만이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하고 싶다면 실제로 사람을 죽여보는 게 제일이지. 그것도 되도록 처참한 방법으로 말이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혐오와 전율이 하야미의 온몸을 떨리게 했다. 그러나 미조르는 괴념치 않고 득이양양하게 계속 떠들었다. 그리고 실험은 대성공이었지. 자네도 이 산장에서 봤겠지.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초자연 현상을. 죽었는데도 이 세상을 방황하는 괴물들의 모습을 말이야. 괴물은 너야. 마음대로 짓거려. 어쨌든 이 산장은 나의 것이야. 아무한테도 못 넘겨줘. 랜턴빛에 드러난 미조루의 얼굴이 요사스럽게 일그러졌다. 자, 실험 재개. 자네의 육체에서 영혼을 뽑아내주지. 자네는 영혼뿐인 존재로 이 세상에 머무르는 거야. 미조루는 하야미에게 총을 들이댄 채 노인답지 않은 매끈한 몸놀림으로 계단 뒤편으로 팔을 뻗었다. 하야미는 박사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어떤 레버를 당기는 모습까지만 봤다. 그 직후에 머리가 쪼개졌던 여자가 섬광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기겁하여 펄쩍 물러선 하야미의 바로 앞에 천장에 달려있던 추가 굉음과 함께 낙하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산자들이 인식하기까지는 한순간 시간이 걸렸다. 살아남은 하야미는 도망칠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걸 직감하고서 계단을 향해 맹렬히 뛰어나갔다. 요격하는 것 같은 위치에 서 있는 미조루는 피 실험체를 놓칠세라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귀청을 찢는 총성이 이어지는 와중에 하야미는 들고 있던 랜턴을 내던졌다. 등화구가 빙글빙글 회전하며 지하실을 비추면서 미조루에게로 곧장 날아갔다. 거의 동시에 발사된 탄환이 등유 탱크를 뚫었고 공중에 확 번진 화염이 미조루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으악! 뜨거워! 어깨 윗부분이 불에 타오르자 미조루는 망측하게도 두 팔을 마구 휘두르며 외쳤다. 하야미는 이쪽으로 쓰러지며 덮치려는 미조루를 발로 차버리고 지상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상대는 불에 휩싸였으면서도 두 팔로 하야미의 종아리에 매달렸다. 화염은 하야미의 바지자락뿐만 아니라 나무 계단에도 옮겨붙기 시작했다. 계단이 불에 타서 떨어진다면 유일한 탈출로가 막히고 만다. 하야미는 피부를 태우는 고열을 견디며 사력을 쥐어짜냈다. 그러나 단말마의 고통에 겨워하면서도 미조루는 그보다 억세게 매달렸다. 아무리 바라 그래도 광기에 찬 학자를 뿌리칠 수 없었다. 나는 죽는구나 하고 하야미는 각오했다. 미조루와 함께 지옥 같은 땅속에 갇힌 채 장렬하는 화염의 몸부림을 치면서 죽어가겠구나. 그때 갑자기 두 다리를 짓누르고 있던 힘이 느슨해졌다. 발치를 보니 지하실 바닥에서 윤곽이 모호한 4명의 실루엣이 일어서서 미조루의 윗몸을 덮치려는 참이었다. 계단에서 떼어진 미조루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로 절규하면서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이미 계단 아래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야미는 미쳐버린 학자의 최후를 끝까지 지켜볼 겨를도 없이 지상으로 뛰어올라갔다. 창고로 기어올라간 하야미는 외투를 벗어 두 다리를 감싸서 지글거리는 불을 껐다. 지하실을 들여다보니 더욱 거세진 화염이 계단을 따라 뒤를 쫓아왔다. 하야미는 저주받은 산장을 모조리 태워버리자며 등유통에 든 기름을 바닥에 마구 뿌리고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목조 가옥은 안에서 덮친 업화에 잠시도 버텨내지 못했다. 화염의 기세는 하야미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1층 창문에서
연기가 뿜어지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외벽을 뒤덮어 나갔다. 불기둥이 맛배 지붕에까지 다다랐을 때 하야미는 산불이 벌어질까 우려하여 지역 소방서에 알리려고 차로 달려갔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앞 유리창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고서 하야미는 은혜로운 비라고 생각했다. 아마기산에 쏟아지는 봄비가 불이 숲에 번지지 않도록 틀어막았다. 머지않아 활활 타오르던 아마기산장은 포효와도 같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무너졌고 살림을 뻘겋게 비추던 빛도 사라졌다. 하야미는 차에서 내려 진화된 것을 확인하고자 어스름이 되돌아온 급경사를 다시 올랐다. 산장은 벽 밑부분 외에는 흔적도 없었다. 콘크리트 기초 위에 무참한 잔해만이 드러났다. 하야미는 숨을 휴 내뱉고서 차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화염이 꺼진 잿더미에서 하얀 연기 4줄기가 피어올랐다. 길게 뻗친 새하얀 연기는 바람이 부는데도 꺼지지 않고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 후에 땅속에서 어둠보다도 더 시꺼먼 연기가 뿜어졌다. 그러나 새까만 기체는 주변을 기어다니다가 빨려들듯 땅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하야미가 본 유령 저택의 최후였다. 세간의 열기가 식었을 즈음에 하야미는 비로소 시간을 짜내어 옛 친구와 재회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던 요리점에서 얼굴을 마주하자 기지마가 하야미의 노고를 위로했다. 고생 많았어. 우리 사장도 슈도 씨도 네가 해준 일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 정말? 산장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어? 아니. 아무튼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건물이잖냐. 철거할 수고를 덜었다며 기뻐하더라. 게다가 택지로 삼을 수 없는 땅이어서 자산 가치도 거의 없었고. 기즈마는 하야미의 잔에 술을 따르고서 말했다. 너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래, 그 후에 뒷수습하느라 조금 고생했지만. 하야미는 아마기산에서 내려온 뒤 지역 파출소로 달려가 사건을 전했다. 산장이 불타서 무너졌다고 말하자 경찰은 방화 혐의로 하야미를 조사했다. 그러나 결국 죄를 묻지는 않았다. 수사에 나섰던 시즈오카 현경이 하야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증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산장 잿더미에서 나온 불에 탄 시체 한 구와 4사람의 인골, 모든 시신의 치형을 조회했더니 행방불명된 연구자 5명으로 판정됐다.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여러 무시무시한 고문도구는 하야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10km 떨어진 순막해는 미주로 박사가 적은 일지도 남아있었다. 그 수기에 따르면 박사는 하야미가 예측했던 대로 제자들을 산장에 모은 뒤 한 사람씩 지하실로 끼어내어 학살을 거듭했다. 그 후에는 스스로도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후에 시행된 본적 재생 절차를 악용하여 타인의 호적을 취득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순막에 응거했다. 일지에는 제자들이 사망한 뒤 무려 7년에 걸친 관찰 기록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끝끝내 공표되지 않았다. 취재진이 캐묻자 수사 책임자는 광인의 망상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넘어갔다. 박사가 계속 관측했던 심령현상은 결국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들은 그 속삭임은 뭐였을까? 기지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넌 유령을 못 봤어? 하야미는 주저하다가 지금은 말하지 않을래 라고 대답했다. 뭘 그리 애태우는 거야? 기사로 나올 때까진 비밀이야? 뭐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기야 할 테지만. 하야미는 그러고 나서 말을 끊었다. 자신이 겪은 체험의 자초지종을 막 구입한 외국산 만년필로 집필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그 원고가 기사로 게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리라. 이제 유령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에는 눈길도 주지 않겠지. 세상은 바뀌었어. 그러게 이 요리점도 이제 곧 간판을 내린다더라고. 기지마는 노포 요리점의 객실을 둘러봤다. 삼위센을 연주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렸다. 이 나라는 바뀌어가겠지. 풍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맞아. 하야미는 수긍한 뒤 술잔을 입으로 옮기면서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임의 망량을 골똘히 생각했다. 사람의 모습을 띤 괴물들이 시대와 이름을 바꾸어 언제 다시 이 나라에 바로 할지 그걸 감시하는 것이 펜을 쥔 자의 소임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